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개헌을 강조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한 회견이었다, 이런 반응이고 야당은 자화자찬 쇼통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정리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의견 듣겠고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일본 현지 분위기 JP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까지 준비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적 평가부터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먼저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평범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 명확히 제시했다고 보고, 네.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들, 또 이것들을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성금으로 여기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보여줬다. 네. 너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 지난 9년 동안 질문 한번 편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질문들을 서스럼 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편안하게 국민들로부터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그런 대통령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의 의사에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을 보여줬다, 또 격을 보여줬다, 저는 참평합니다. 이렇게 칭찬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이 자화자찬 일색이다, 대선 공약 답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당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보수 정권의 과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폐를 수습하는 과정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려면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이럴 때 응원해야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국정농단, 또 사회 적폐, 외교 참사, 안보 무능, 경제 파탄, 이런 이게 나라냐, 또 이게 대통령이냐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하고, 또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대선 때는 이런 공약을 해놓고 지금은 부정하고 있는 한국당의 후한 무치를 먼저 자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콕 집어서 그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5년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회견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끝이다, 아니면 이게 다 마무리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니만큼 다만 이제 이게 좀 시원하게 또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답답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또 그 할머니들만 고민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약속해놓은, 합의해놓은 문서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지금부터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의 공약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직 임기가 저희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게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서 결국은 공약을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정치권에서는 뜨끈뜨끈한 이슈가 개헌 관련 입장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를 못하면 정부가 준비해서 3월 중엔 발의돼야 한다. 이 여당은 지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불가피하다면 아시겠습니다만 개헌에 발의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국회이고요. 예. 대통령의 발의가 가능합니다. 예. 국회가 이 발의를 해주면 제일 대통령으로서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불가피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을 정했나요? 당론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총 4차례에 걸쳐서 개헌안에 관련된 토론을 분야별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는데요. 다수의 의원들이 국민들도 다수가 지지합니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게 사실이고 예.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내의 공감대 정도는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좀 비판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이런 쪽을 오히려 원하는 거죠? 네, 그렇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4년 중임제도 괜찮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경우에도 권한은 좀 분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오히려 이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토론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인데 2월 말까지는 국회가 합의를 해서 좀 국회에 3월 달에는 발의를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로 봐서 2월 말까지 이게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겠어요? 그냥 저희가 이전에 했던 개헌이 87년 개헌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의 개헌도 40일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개헌을 논의한 것은 지금 개헌특위를 이번에 2차례를 걸쳐서 연장을 했고요. 총 12개월을 하고도 6개월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축으로는 그런 지금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의 토론이 개헌에 관련된 국회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3월 중순은 왜 나왔느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투표일 공고까지 일정을 역산하면 행정적인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받아안을 국회의 준비와 합의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난 12개월 동안 못한 충분히 논의는 전 됐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국민을 좀 바라보고 개헌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만약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뒤로 미루고 국민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당은 찬성입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0년 동안 누적된 개헌에 대한 요구를 권력구조 부분, 특히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되는 권력구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개헌 자체를 미루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30년 동안 어쨌든 이 개헌의 이런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자체를 그럼 다 연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권력구조 부분은 이후에 하더라도 먼저 국회가 지금 상당 부분이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는 국회에 합의가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라도 지난 30년간의 숙제는 한번 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 먼저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평가는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신년에 이렇게 국민과 언론과 직접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좀 구체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그런 방향 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시기와 속도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사실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부담이 결국은 다 국민들에게 이제 떠넘겨지고 있는데
게 좀 네.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위안부 재협상이라던가 신고리 오류코기 중단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 물론 상대가 있고 또 외교적 문제고 또 진행됐던 사업이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위안부 TF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어떤 출구 전략이었던 면이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면이 매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남북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부분들은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ICBM이나 이런 것들이 뭐 3개월 정도 안에 뭐 완성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또 근본적인 해법인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좀 이끌어내는 노력에 대한 말씀이 더 있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개헌 언급은 하셨지만 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는 모습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로 끝나는 것보다는 진정한 삶의 변화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신 거 일자리나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등의 부작용, 정부도 그 각종 부작용들을 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현장 적합성 있는 실력을 보여라 이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한일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약 파기 출구 전략인데 왜 사과 안 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 간에 물론 공식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고 뭐 고육직책이라는 면도 좀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은 뭐 화해와 치유재단에 대한 해체라던가 10억엔을 일본에게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또 할머니들의 또 요구도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또 대선 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또 파기 이런 부분을 또 약속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또 공약 파기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정도는 좀 사과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여당한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정도는 사과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강한 언급이 없었던 게 아쉽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북핵 문제나 비핵화를 언급했을 때 북한이 좀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하셨던 면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좀 확실한 뭐 입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막 그 남북 간의 대화 물꼬가 딱 시작된 시점이라서 조금 너무 강한 말 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계를 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이제 개헌 문제가 핵심인데 아까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특히 권력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국회가 합의해주면 그건 그대로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합의를 만약 못한다면 대통령이 권력구조의 문제까지 손대는 건 또 역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라도 하자는 의견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오히려 방점을 좀 두고 계신데 이번 그 개헌의 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좀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지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언급한 4년 중임제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뭐 4년 중임제 물론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볼 때 저희 국민의당은 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좀 분산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를 맡고 또 나머지가 총리가 좀 책임지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이제 다른 정당과의 뭐 논의나 협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권력 분산이라는 면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적 권력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은 국회로 넘기는, 뭐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걸 국회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인사권도 상당 부분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미흡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촛불 민심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대통령의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난 폐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어쨌든 권력 분산이 이제 총리와 뭐 대통령의 권력 분산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를 못하면 그러면 권력구조 빼고라도 일단 하자. 합의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권력구조는 다시 또 개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요? 이게 30년 만에 사실 개헌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 이것은 진짜 안고 빠진 찐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 노력해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까지 들어봤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외교 안보 현안 관련 질문이 특히 많았죠. 그렇죠. 이게 외교 안보가 중요한데 네. 지난번 기자회견이나 과거 대통령들 기자회견에 비해서 오늘 특히 그랬습니다. 특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최근 며칠 사이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요 며칠만 해도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했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칼둔 그 아랍에미레이트 행정청장 회동했죠. 네. 강경화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했었죠. 그거 하나하나 다 질문이 나왔죠. 그렇죠. 오늘 총 해가지고 17개 질문이 나왔는데요. 10개, 11개 정도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순서를 나눈다면은 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남북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급 회담이 딱 열리는 거니까. 네.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았고 되게 이제 안정감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뭐 과하게 보는 분도 있고 부족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엿보였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전방이라면은 후방은 한미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편이겠지 내심 생각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당황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남북 대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흔쾌히 찬성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외신 기자가 그 관련 질문도 했죠.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그런 질문을 했죠. 트럼프의 공이 컸냐. 대통령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내 덕에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좀 자화자찬할 기회를 주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느껴졌다는 거죠. 또 문 대통령도 이런 대목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지켜주는 것도 그렇죠. 찰떡궁합을 과시하는 거니까. 후방이 든든하니까 이게 발언들도 이게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랑 그다음 일본 문제는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 대통령 발언이 아주 신중하고 때로는 약간 당혹스러움까지 묻어났어요. 그러니까 UAE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 중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UAE 측과 수정 보완하는 등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는 흠결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김종대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군사적 충돌을 가질 때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고 김태영 전 장관도 뭐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MOU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정부 쪽에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만약에 강제적 자동 개입이라면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약간의 좀 선언적인 게 포함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발언이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어로 치면 자동 개입이지만 현실로 벌어지는 일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예. 이런 걸 지금 이제 세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일본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문 대통령은 파기, 재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예.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어찌 보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모순적이죠. 네, 파기 재협상 하긴 안 하겠다. 근데 이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돼야 된다. 예. 결국은 이게 두 사안 다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 그렇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닌데 네. 이게 연속성이 있는 문제들을 이른바 리셋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뭐 이어받고 말고 할 게 없거든요. 남북 관계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부가 뭘 새로 해준 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덜한데 UAE나 그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좀 맥락이 다르게 부담이 크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게 잘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답변도 그냥 명쾌하고 간단 명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 공동보도문에 담겼죠. 그 내용들 찬찬히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까지 전망해 봅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연결했으니까 예. 우선 어제 회담 결과 보기 전에 말이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뭐 양측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국면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자기네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제재 돌파도 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 참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 작년 뭐 아시는 것처럼 10월 말에 이제 한중 간의 사드 봉인 합의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3번 원칙도 천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상원칙에서 전쟁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합의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연습 중단, 연기 문제에 대해서 예.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끌고 오면서 그 북한이 이제 여기에 약간 화답한 그러면서 이게 나름대로 국면이 크게 전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김정은이 핵단추 얘기하니까 나한테는 더 큰 게 있고 또 즉각 가동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전격 합의해주고 한미 군사훈련 연기도 합의해주고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한미 군사훈련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올림픽 자체가 평화가 상징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올림픽이 돼 있고 또 우리는 뭐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을 우리가 주도해서 냈기 때문에 전쟁 연습이라는 거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림픽 기간 중에.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필연적이었지만
문제는 그걸 갖다가 올림픽 기간이 아주 임박해서 한다는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런 선언을 해야만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도 도발을 못하게 하고 또 새로운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연습 연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이제 문 대통령이 일찍 끌어낸 거죠. 일찍 끌어냈는데 아마 그것이 그동안 어쨌든 간에 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공을 들인 것이 그래도 일정하게 좀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제재 압박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걸로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편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쪽을 어떤 방향이 설정된다면 또 대화를 갈 수 있는 가능성 공간도 조금은 연 게 아닌가. 원칙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그동안 통미봉남을 계속 해오더니 이번에는 통남봉미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북한은 그야말로 영원히 미국에 대해서는 통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남이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이 우리 남쪽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갖다가 안 한다, 추구 안 한다든가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와도 하고 미국과도 하는데 미국이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갖다가 이제 안 들어주고 더 강한 미국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지. 통남북미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으로 그렇다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본 전략은 통남 통미일 것이다 이거군요.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번 회담이 결국 올림픽을 겨냥한 올림픽만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이냐 아니면 이게 뭔가 국면의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장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올림픽 대표단의 파견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이 한반도에서의 그 긴장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림픽을 넘어서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까지를 갖다가 자기 시야에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회담에 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남북 관계 안정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실마리를 북한 핵 문제를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움직임이 물론 우리가 저기에 따라서 뭐 그냥 평창으로 끝나는 그렇게 무능력 거기에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발휘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평창에는 지금까지와는 규모가 다른 뭐 초대형의 뭐 선수단, 뭐 기자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다 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북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틀은 어쨌든 간에 물론 자기들이 제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 갖고 있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나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는 단순한 전술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전략적 틀을 갖고 지금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된 게 올림픽에 대해서 실무회담, 그다음에 군사당국 간 회담까지가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군사당국 간 회담의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지금 군사당국 간 회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2016년 2월, 그러니까 재작년 2년 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우리가 하면서 북한이 여기 반발해서 지금 군 통신선을 갖다가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 사실상은 우발적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복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제를 다시 가동한다. 또 이런 가동 자체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이 부분에서 예.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사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우리는 뭘 요구해야 하고 북한은 뭘 요구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간에 이제 상설적인 그런 군사적인 대화 통로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쩌면 이제 뭐 당장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소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육상을 통해서 이제 북한 대표단이 남쪽으로 온다든가 네. 그런 경우 논의를 위한 뭐 신변 안전 보장 조치 이런 것도 합의를 하겠지만 예. 조금 더 나간다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 이것이 과연 이제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것들과 일정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 선순환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논의가 얼마큼 진행되느냐에 또 나름대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에는 최고위급으로 누가 오느냐가 또 관심사인데 이 장관은 누가 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이제 우리가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아니면 뭐 최용해 북한에 이제 실질적으로 2인자 3인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한 최희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가 오지 않겠나 하는데 예. 사실 그건 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 그건 나중에 정부 당국에게 저쪽에서 뭐 기대본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문제고 예. 저희는 다만 김여정 정도가 와서 김여정이 오면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따님 이방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혈육 좀 트럼프와 지금 김정은 사이에 정말 뭐 말폭탄 공방도 굉장히 컸고 그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혈육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이벤트가 예. 새로운 파장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뭐 대화의 계기 같은 걸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점에서 네. 기대는 그렇게 하는데 예. 실제 그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방카 김여정 만남이라는 이벤트. 진짜 모양새가 괜찮은데요. 아마 그런 거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조금 아까 이 장관께서 그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냥 올림픽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잘 발휘하면 이게 북핵 문제 해결로 가는 어떤 국면 전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평창으로 시작됐지만 네. 이 회담이 지금 북한에서 일단은 뭐 얘기된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거는 남북한 간의 군사 대화를 하는 것, 네. 그다음에 향후에 여러 가지 뭐 교류 협력이나 인도주의에 대한 회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 회담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이걸 어떻게 북한 핵 문제, 즉 비핵화와 연결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제 또는 그것이 이렇게 형성된 대화 무드를 네. 결국은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협의, 그렇죠. 그리고 대화 논의를 끌고 갈 거냐는 거에 대한 모멘텀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모멘텀은 평창에서 뭐 여러 나라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계기라든가, 예. 남북한 간의 대화가 좀 심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마련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여러 생각들을 마련해야 되고, 예. 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외교적인 예. 그런 세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운전자론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넘어서서 북미 대화 육자회담 식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쉽지 않지만 그걸 가야 되겠죠. 그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지금은 트럼프도 뭐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여건이 되고 나름대로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 그다음에 네. 상당히 뭐 서로 간에 뭐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예. 결국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 수장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일각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제재와 압박으로는 자신은 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힘이 주어지고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전혀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당분간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안 하겠죠?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북핵 대화로 성착 문제가 좀 진전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면 그러면 북한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다시 이것이 평착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올림픽이 그러면 여전히 도발 제재의 악순환 그것이 심화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알겠습니다. 관건이라고 봅니다. 한 단계 북한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또 미국 등 주변 국가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고 오늘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이 진심을 다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일본 현지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즉각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외무성에서는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죠. 이희섭 공사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어제 파기나 재협상이란 말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파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게 분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파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언론들 또한 진보나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2015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파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요.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요미우리나 산케이 신문과는 달리 한일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게는 협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 스가 관방장관이 합의안에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제시하면서 그리 속좁게 편협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는 일본 언론에서도 극히 일부입니까? 극히 일부죠. 일본 아사히 신문 사설에서 오늘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NHK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만큼 일본 국민도 한국을 싫어한다면 아마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HK에서도 문 대통령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18세 이상 1,25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 응답자 82%가 한국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납득할 수 있다라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고요. 그만큼 일본 국민적 여론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일반 국민들이 2차 대전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 활동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거의 젊은 측들은 모르고 있고요. 아예 몰라요?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잠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그 단체에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그 단체에서 삭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거의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본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를 당했는지,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일본 정부는 계속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무슨 합의를 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근데 우리 정부가 그 합의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냥 다 싫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1965년도에 한일협정에서 모두 해결이 됐다. 예. 일본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유상무상 5억 달러로 이미 해결이 금전적으로도 그렇죠. 다 해결됐고 예.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만큼은 자기네 자국들이 100번 양보를 해서 이번에 10억 엔의 그 배상금을 책정하고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량을 베푼 듯한 아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조차도 일본 정부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베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안 오겠죠? 그게 정치적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카드라고 하는데요. 예. 아베 수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들 정서라든가 분위기, 지지자들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네. 아마 평창 올림픽에는 힘들지 않을까, 참가가.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극우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같은 언론 매체들이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우익 성향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아베 수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입지를 위해서라도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참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들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장관이나 대통령은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 진심을 다한 사죄 이런 걸 요구합니다만 그런 얘기 안 나오겠군요. 진정한 사과라는 거는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요미우리 오늘 신문에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2015년에 박정권 때 합의한 합의 내용 중에 예. 아베 수상이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했다? 예. 그런데 또다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다, 한국 측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그런 논조의 사설을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이 남북 회담에 대해서는 일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보다도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북 회담입니다.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라든가 언론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네. 가령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시아권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종의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내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일본 쪽에서는 좋아하는 눈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의 입장이 줄어들까봐 그래서 지금 현재 촉각을 세우면서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걸 일본은 싫어한다. 남북 관계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걸 일본은 좋아한다.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참. 일본은 우리랑 참 가까워지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속보 형식으로 시시각각 한국 측과 북한 측의 동향을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현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 아마 신년 기자회견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기사 쓰면 나쁜 악성 댓글이 막 오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질문 때문에 네티즌들이 기자를 많이 또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악플이 달릴까 무서워서 기사를 잘 못 쓰겠다, 이런 후기를 또 남겨서요. 또 이제 비난이 또 커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질문 자체는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따로 표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인데, 좀 문제를 단순화시킨 그런 질문의 취지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극단적 행위들이 나온다면은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우리 공동체가 또 비판하고 제재를 해야겠는데, 근본적으로 정치와 언론이 좀 바뀌어야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 각본은 전혀 없었죠?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는 그런 형식 맞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기자회견 매우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즉석에서 또 질문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고 온다든지 또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 상당히 큰 행사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예. 대통령이 좀 더 자주 일상적으로 언론과 접촉해야 앞서의 그런 좀 예외적인 질문 이런 것들도 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언론도 그동안 사실 연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준비된 그렇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서울에서 이제 G20 관련 행사들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질문을 못해서 중국 기자가 발언권을 가져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제 회자되는 그런 일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권력을 대하는 이런 언론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언론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통령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예. 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상식에 속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청문회에 안 나와서 기소된 증인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그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안 나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법원에 이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외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 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 사람들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미용사던 정매주 씨 이 사람들은 청문회 안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 국회의 출석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국회가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려면 의원회가 전체적인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하. 어쨌든 네티즌들은 좀 청문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도 갖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2심 판결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보고에 참석을 했는데 이른바 7대 의문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원칙적으로 이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건물주가 됐고 또 해경이 소방으로 바뀌었을 뿐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라는 얘기죠. 유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내부 진입을 요청을 했는데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와 직원들도 이용객의 탈출보다는 자신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다라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7대 의문사항이 뭡니까? 먼저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또 현장 지휘관이 지령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이런 여부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소방관의 어떤 무전기 문제가 있어서 지시가 정확히 하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당시에 2층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문들인데요. 2층 여자 사우나에 생존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진입이 안 된 이유, 그리고 2층 진입을 소방본부가 지시한 시점과 이걸 정확히 지시한 사람, 그리고 또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이유, 또 당시에 1층 LPG 가스통의 폭발 여부 때문에 2층에 진입이 안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 폭발 가능성은 얼마나 됐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이 의심을 갖지 않을 수준까지 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건물 관리인 2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평소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이 났을 당시에 스프링클러와 알람 밸브,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1층 천장의 내부 열선을 당겨서 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예. 국과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점하고 화재 당시에 불꽃이 처음 확인된 지점이 일치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앞서 구속된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들은 점검업체가 사이렌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3차례나 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건물주에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또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전 임차인을 경매 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 실소유주 의혹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2017년 가계대출 금융시장 동향자료 이것을 공개했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액 자체는 좀 둔화된 추세인데 신용대출 부분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2016년 증가액인 123조 2천억에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치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져 있는 기타 대출 중심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확연한데 이게 이제 2008년 이래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증가액이 좀 확실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봤는데요. 신용대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잘 안 되니까 신용대출로 이동한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대목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도 있어서 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부분에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좀 피해가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대책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화폐 연일 뉴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에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을 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법인 계좌에다가 수많은 거래자 이제 개인 계좌를 사실상 두는 방식으로 일명 벌집 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계좌들은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 자금들이 서로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법인 계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액 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결국 이 편법 운영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정부의 인식은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 막으니까 다른 편법을 이용하는 건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권 밖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좀 접근하기 힘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할 만한 대목이 가상화폐 거래가 젊은 층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게 일상의 노력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조와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로또 복권 지난해 하루 평균 104억 원어치 팔려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 좀 일상에서 노력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점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자, 금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좀 올랐죠.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교 청소 노동자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지금 막 편법이나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 저도 한번 호소드려보고 싶습니다. 7,530원으로 16.4% 올랐습니다. 네. 사실 영세사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자고 한 거 있는 거잖아요. 정부도 뭐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 원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사람 소개하거나 어디 사람 뽑을 때 최소 200~300은 준다는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일면 100만 원 준다 이렇게는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공고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살려면 최소 300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좀 오른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양한 편법 꼼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네. 정말 너무나 지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곳이라면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여력이 있는 대학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올해 50몇 명이 퇴직을 하는데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겁니다. 시간제로 한 6명 정도만 뽑아갖고 대충 때우는 거예요. 아하.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존 노동자들이 일해야 될 몫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적으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의 노동 강도를 꼼수로 늘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금속노조에서도 발표한 거 보니까 포장부 직원들을 갑자기 영업부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인상분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해고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을 뛰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포장만 해오시던 분들은 수십 년간. 실적급으로 주니까. 그리고 영업을 안 해본 분들이 이제 뭐 50대, 60대 되고 사실은 나가란 얘기네요. 나가란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불법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압구정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또 경비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버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경비 노동자들 다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어쨌든 우리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95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국민들 그걸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400만 500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임금 좀 올려줌으로써 각 가게의 지출 여력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 주도형 이른바 경제 활성화나 경제 성장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지금 추진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정말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은 그 영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따로 논의하고 따로 논의돼야 되고 그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안타깝잖아요. 근데 지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이런 데까지 이러는 것은 그다음에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집니까? 지금 뭐 오늘 사례 조사해 보니까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울산대 이런 데서 계속 정년퇴임했는데 사람 안 뽑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일부 또 줄여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받아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원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편법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한 150도 못 받고 있는 분들 또는 150만 원 받는 분들한테 노동 시간 줄여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기들이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편법의 꼼수도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연세대라고 하는데 이쪽 상황을 좀 직접 듣겠습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연세대의 이 청소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 일하고 계십니까? 청소노동자는 한 280여 명 되고요. 또 경비분들 합쳐서 약 한 45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노동 하시는 280여 명 가운데 금년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화가 17명이고요. 경비가 15명 해서 총 32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미 정년퇴직해서 나가신 거죠? 네네. 근데 32명이 빠졌는데 몇 명을 채용했어요? 신규 채용은 딱 한 명만 했고요. 한 명? 네네. 나머지 자리는 채우지를 않고 안 하려고 하고 또 나머지 두 건물은 단순 3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3시간짜리 알바. 3시간짜리 시간급 알바를 쓰고 있다. 네. 아니 근데 그 청소 일만 해도 17분이나 퇴사하셨으면 그분들이 담당하던 구역을 지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3시간짜리 알바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 나머지 8명 일하던 곳에서
한 명이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곳에 한 명 자리를 우리 노동자들한테 나눠서 또 하랍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있던 분은 다른 현장으로 정년한 자리로 보내고 예. 한 명이 부관을 하라고 하고 네. 상황입니다. 8명이 하던 일 한 명 빠지면 7명이 그냥 다 해라 이런 식이고 네.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데만 3시간짜리 알바를 쓰는 거로군요. 그렇죠. 어쨌든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이 늘어났네요. 전원 다. 그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일자리가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간에 만약 7명이 했으면은 7명이 다 해야만이 소화되는 일을. 예. 그래도 새벽에 4시 반이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가 맡은 거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4시 반이면 첫 차를 타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네. 나머지 인력으로 그 자리를 메꾸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방학이라 좀 날 텐데 이게 3월 돼서 개강하면 더 난리가 나겠는데요? 아유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계속 왜 퇴직한 사람들 안 뽑아주느냐라고 대학 측에 얘기를 해보셨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대학 측에서는? 대학 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연례 행사처럼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없단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15분이나 퇴사하셨는데 채용을 안 한단 말이죠? 안 하죠. 그럼 안 하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꿔요? 그 빈자리를 3명이 일하던 곳에서 예. 한 분을 빼가지고서 다른 간의 정년한 자리에다 메꾸고 예. 그런 식입니다. 낮에 2분이 하고 저녁에 1분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낮에 일하던 분 1분을 빼서 정년한 자리 해서 지금은 3분이 일하는 자리가 없고요. 예. 전부 1대1로 24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막교대로. 네네. 간단히 말하면 3분이 담당하던 일을 2분한테 해라 이거군요. 네, 그렇죠. 예. 3분의 1을 줄인 거예요, 그냥. 네. 그나마 이제 1월부터 그 올라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은 조금씩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급은 정말로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도 경비분들은 6,890원을 받고 올해 최저임금보다도 네.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임금이 늘어납니까? 근데 지금 6,890원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근데 최저임금이 금년부터는 7,530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530원을?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는 얘기할 여가가 없었고요. 근데 아직 1월 달 월급은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7,530원으로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것도 아직 분명하지 않고 정년 퇴직한 자리는 채워놓지 않고. 예. 네. 인원을 줄이려고 저렇게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저희는 계속 일자리를 제대로 전에대로 그대로 채용을 하기를 원하고요. 예.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이셨습니다. 안진걸 처장. 네. 대학 측에서는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새 건물은 늘어나고 해서 돈이 없다, 재정이 충분치 않다,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에 충원이 안 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서 어떻게 실생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원이 늘어져서 문제가 됐고요. 수도권 대학들은.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연세대만 적립금이 5천억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적립금은 교육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 맞지만 적립금은 명시된 용도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기타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실 이 인건비 인상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 예산이 도저히 그게 안 됐다. 요즘 등록금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등록금은
대학은 지금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못 올리게 법으로 그렇죠. 강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아예 못 올린 건 아닙니다. 물가 인상률 고박 1.5배까지는 올릴 수 있게 교육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필하면 뭐 그 정도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 모자라면 적립금에서 일부 지원하면 되는 거죠. 기타 적립금에서. 이게 가능한데도 네. 그냥 대학들이 엄살을 부리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이참에 자를 사람 잘라버리고 안 늘려가지고 뭐 본인들 일 좀 더 하게 하지 뭐 더러워지면 학생들이 좀 치우겠지 뭐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예. 대학이 사실 책임이 큰 곳이잖아요. 오히려 모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 16.4% 올라봐야 월급 기준으로 157만 원 정도인데 예. 대학이 충분히 이건 감당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해갖고 재정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인 게요. 예. 이게 대학이 걷는 돈이 반값만 걷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것을 국가가 재정으로 다 장학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이 걷는 돈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폭등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등록금을요. 예.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졌다 치면 교수도 있고 교직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 정년 퇴직한 자리 안 뽑나요? 거긴 뽑잖아요. 다 뽑죠. 그러니까 예.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곳부터 줄이겠다는 예. 이 발상의 문제로군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오늘 뭐 공공운수 노조도 있고 서울 일반 노조도 있고 이렇게 경비나 청소 노동에 가입된 노조에서 그걸 항의를 하면 예. 아니 뭐 여러분들 급여를 좀 깎아서라도 교직원 채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소 노동이라는 경비 노동을 아주 하찮은 노동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해서 또 가족을 일고 그분들이 자제들이 또 대학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학은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아파트들 그다음에 일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정도 지불 능력은 됩니다. 네. 아까 말씀 그리고 또 30이냐 사업장에서 도저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는 지금 1인당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예. 제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대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학생들도 이 청소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또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0명이 일하던데 6번, 예를 들면 10명이 그만두셨는데 안 뽑아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노동강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학교도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대학 학생회들이 연대해서 이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정도 최저임금 이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네. 사실 또 이게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대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 앞에 예. 좀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이 빨리 좀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일부 언론에 보면 뭐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뭐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라서 자영업자들 망한다, 뭐 예.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 뭐 이런 보도들이 쭉 일부 언론에 글쎄요, 계속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불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대책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더 세세 세우겠다 그랬고 집행하겠다 그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아예 점검팀장으로 둬가지고 청와대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예. 대책인데 일부 부작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월급 200도 안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에 살 수가 없다는 뻔히 알면서 자기들은 그 돈으로 살아보라면 절대로 안 살 겁니다. 못 살 겁니다. 그래놓고는 157만 원 좀 올랐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예. 분위기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벌어진 부작용에 대해서 오히려 냉정히 분석한 다음에 과장됐거나 엄살을 부린 업종이 있으면 그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업종이나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뀐다든지 예. 또 자영업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알바생 고용을 오히려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도 그렇고 의살리운동본부라는 것도 강하게 이제 대책을 촉구한 게 뭐냐면 반드시 경제민주화 조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많이 보이는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을 보시면요. 네. 그 매출 총 이익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올세 1,000만 원, 올 매출 총 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 물건값 떼고요. 네. 그럼 거기서 편의점 본사가 35%의 로열티를 떼갑니다. 예. 임대료가 200에서 300만 원 됩니다. 보통 예. 시내에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료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세 공과금 관리비 하면 그게 한 또 100만 원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 350, 임대료 200으로 치고요. 300으로 안 치고 그냥 200으로만 치고 예. 제세 공과금이나 관리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 막 50만 60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650으로만 계산을 해도
350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의점 24시간 하면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알바 학생하고 알바 청년하고 노동자가 한다고 셋이 돌아가서 한다고 치면 1인당 12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로얄티가 35%를 받아가던 걸 20%로 15%가 줄어든다든지. 예. 올 임대료가 정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를 받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200, 300 임대료가 일면 조금 인하가 된다든지 동결이 된다든지 폭등 안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오는데 일부 편의점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은데 그것이 50만 원으로만 줄어들어도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충분히 보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는 눈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조치를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더 하겠다. 그다음에 그 가맹사업법이라는 개정에서 가맹점주들 권익을 더 옹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이 그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게 하면 편의점 로얄티라든지 물품 폭리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야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상감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올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보증월세 폭등 행위를 근절하겠다. 네, 이런 대책인데 좀 더 이게 정부가 좀 미진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죠. 이런 부분을 빨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내놔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그죠. 알바생 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임대료, 로얄티 이런 데서 문제를 풀자. 가맹점 수수료,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상권 침범이나 행위 이런 것만 근절해주면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